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에게 AP US 히스토리 문제풀이 강의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자,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인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룰 것은 Multiple Choice Questions예요. 자, Multiple Choice Questions를 통해서 이제 US 히스토리 전체를 한번 쭉 아울러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컬리지 보드의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은 미국의 역사라고는 하는데 이제 콜럼버스로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다룬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앞뒤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제일 집중하는 부분은 미국이 이제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해서 그다음에 나라를 세운 그때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20세기가 되어가지고 슈퍼파워 네이션으로 성장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컬리지 보드의 AP US 히스토리의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자, 보시다시피 절반은 지식,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나머지 절반은 뭘 테스트합니까? Thinking skill, thinking ability, 사고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봐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읽을 거리가 있고 리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읽어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라이팅, 에세이 라이팅을 이제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읽고 쓰기를 강조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절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쪽을 뭐랄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에세이 라이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에세이 라이팅은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지식을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중에 이제 수험서들을 많이 찾아봤을 것 같아요. 뭐 베런스니, 뭐 캐플란, 뭐 프린스턴 리뷰 등등 많은데 풀어본 사람들은 느꼈을 거야. 아, 미국의 이 수험서 시장은 한국 같지 않구나. 정말 한국만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수험서들의 이 문제집들의 퀄리티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 강의를 구성을 했느냐. 지난 한 20년 더 이상 되는 컬리지 보드에서 제시했었던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오픈한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교사용 자료들,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빠짐없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수업을, 동영상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컬리지 보드에서 제시한 자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과거로 가면 갈수록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는 심플했었어. 그러니까 미국도 역사 교육을 할 때 과거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에게 당신이 미국의 국민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 지식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그것을 확실히 알아라라고 가르치고 알고 있나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방향이었단 말이야. 과거의 방향. 그런데 점점 지금 이제 최근에 가까우면 올수록 사고력이 중요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 20, 30년간의 자료를 쭉 놓고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암기한 내용을 테스트하는 문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렇게 엑셀트를 주고 뭔가 분석을 해야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그 어느 수험서들보다도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뭔가 많은 실력 향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교재의 이 영상의 수업의 특장점 빠밤. 첫 번째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외워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는 거죠. 암기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노스 아메리카 지역에 영국이 최초로 건설한 식민지는 어디입니까? 성공한 식민지라고 해야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어디겠어요? 제임스타운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자, 그러면 제임스타운은 언제 건설이 됐을까? 1607년 바로 나와야 되죠. 이게 두 번째 문제야. 자, 다음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제임스타운이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뭐 어디에서는 뭐 버지니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어디에서는 뭐 체사픽 베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도 맛보기를 하면서 3번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자, 그러면 제임스타운을 건설한
어떤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건설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뭐야? 우리는 이 joint stock company라는 텀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같은 대상을 놓고서 앞모습도 보고 옆모습, 뒷모습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이렇게 샅샅이 훑어보는 식으로 해서 풀다 보면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제 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에 대한 이해나 암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빠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흐름 파악이 저절로 됩니다. 방금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관한 거였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흐름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이제 들고 왔는데요. 자,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독립을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이 아니었지. 식민지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왔을까? 자,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프랑스가 도와줬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프랑스는 도대체 식민지를 왜 도와줬을까? 영국이 미워서, 영국을 견제하고 싶어서 였겠죠? 자, 그렇다면, 그럼 프랑스는 처음부터 식민지 편이었나? 그건 아니야. 처음에는 이제 사태를 관망을 하고 있다가, 언젠가부터 왠지 식민지 쪽이 이거 잘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될 때 끼어들게 됐죠. 그 끼어든 계기가 된 전투가 바로 Battle of Saratoga 였었죠. 자,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가서, 그러면 독립에 성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국이 프랑스 덕분에 얻은 게 있다면 그건 뭘까? 그것은 독립과 동시에, 애팔리시아 산맥부터 미시시피 강까지의 어마어마한 영토를 영국 땅이었던 거를 이 식민지가 가지고 나와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는 프랑스가 굉장히 옆에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쫙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 마밤. 점점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왜냐? 지금까지 나왔었던 뭐 제임스타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전쟁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사건들이 위주잖아요. 근데 사건들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외우고 끝나면 되는데, 개념이 등장하면은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야.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이게 좀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Which of the following philosophical ideas contributed the most to the independence of the US? 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리고 잘못된 정부를 몰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세우겠다. 그게 정의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enlightenment라고 우리는 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enlightenment가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끝날 개념인가? 아니잖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이제 분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의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에서 각각의 그 패러그래프들을 이제 뜯어보면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읽어보면서, 느껴보면서, 그러면서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natural right, 그 다음에 social contract, 그리고 civil revolution을 설명하는 그런 각각의 단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답의 의미. 자,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내가 정답을 맞았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거는 그 문제를 절반만 활용한 거죠. 진짜 그 문제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틀린 답이 왜 틀렸는지,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왜 이런 잘못된 보기를 여기다 제시를 했을지,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문제 풀고 혼자 답 맞춰보면 쉽지 않아. 물론 뭐 문제집 뒤에 해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해설의 역할을 이제 선생님이 영상으로 해주는 거지.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할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 보시면 A key diplomatic achievement of Richard M. Nixon's presidency was 그랬어요. 자, 리처드 닉슨.
68년 대통령 당선, 72년 대통령 당선, 1900년. 그래서 그때에 일어난 가장 큰 어떤 외교적인 성과, 닉슨이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바닥에 떨어진 와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해낸 게 있다면 그건 뭐야? 정답은 마지막. A visit to China예요.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들과 뭐 중국이라든가 나중에는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까지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서밋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재개를 했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성과였죠. 그래서 그럼 답은 아마 다들 쉽게 찾았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머지 오답들 중에서 자, A번 A nuclear test ban treaty with the Soviet Union. 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1963년 이후로 그 당시 쿠반 미사일 크라이시스가 다행히 그 워로 이어지지 않고 끝났지만 끝난 덕분에 그 뒤에 이제 양쪽에서 그래도 약간 뭔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전쟁의 위기를 좀 줄여보자 하는 대화가 가능해졌어. 그래서 그 대화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B번 The signing of the Camp David Accords. 자, 요거는 1983년에 미들 이스트 지역에서, 웨스트 아시아 지역에서, 여기가 이제 석유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 사이에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전쟁도 여러 번 일어났었고,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 The signing of the Camp David Accords. 그 다음에 C번하고 D번도 factually true이긴 한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제껴도 되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오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특 장점을 무려 4가지나 가지고 있는 이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US 히스토리에서 알아야 하는 어떤 지식들을 좀 탄탄하게 알고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빅픽처 강의나 유닛별 강의는 이미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좀 시험을 앞두고 내용을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풀이 강의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식을 전부 확보를 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reading, writing. 그러니까 기존의 에세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해설을 해드리는 AP 테스트 프랩 강의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요 순서를 이제 잘 밟으시면서 5월 시험에 대비하셔서 공부하면서 정말 내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하는 것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고득점으로 꽝꽝꽝 도장으로 확인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유닛 2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유닛 2는 1607년부터 1754년까지. 그러니까 요 시기는 1607년에 그 영국의 첫 번째 식민지였었던 제임스타운이 건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임스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가 점점 확장되면서 버지니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두 번째로 개척된 식민지가 플리머스 콜론이라고 1619년에 건설이 됐는데, 그 플리머스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더 커져나간 것이 오늘날의 마사추세츠와 아예 그냥 뉴 잉글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한 150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그 영국의 13 Original Colonies States라고 하는 그 지역들이 하나하나 이제 개척이 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해 가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시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성공한 식민지, 남쪽에 제일 먼저 세워진 식민지, 제임스타운과 그 제임스타운이 이제 커져나간 버지니아, 이쪽 지방에 관련된 문제, 12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자,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ve Americans and European settlers in 1600s? 요거는 딱히 제임스타운만은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상황을 다 물어보는 거긴 한데, 1600년 되면 이제 초반이잖아요. 그 초반에 Native Americans들과 European settlers들의 상황 어땠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스페니쉬 아메리카는 조금 제껴도 될 것 같아. 조금 제끼고 일단은 그 북아메리카 쪽에 영국, 뭐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쪽에 이 유로피언스들과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 Native Americans unanimously welcomed the colonists because they understood the settlers were superior in many ways. 글쎄요, 이거는 뭐 당시에 유로피언스들이 뭐 이러기를 바랬을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과는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B번. Native Americans at times traded peacefully with European colonists, but also frequently used diplomacy and force to resist encroachment on their territory, political sovereignty, and way of life. 이게 정답이겠네. 대체로 보면 이거는 그냥 좀 일종의 팁인데 문제들 중에 좀 이렇게 제일 말 많은 문제들 있죠. 제일 긴 보기들 있죠. 그게 정답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맞는 말이다 보니까 할 말도 많고 설명도 길어지고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 왜 아닐까요? C번은? Native Americans were skilled warriors who insistently resisted European settlements and were only defeated by the colonists' superior technology. 100% 싸우기만 했느냐? 그거는 또 아니야. 그래서 C번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D번. Europeans had very little contact with the Native Americans because they thought the indigenous peoples would corrupt settlers with their uncivilized way of life. 글쎄요, 뭐 이런 바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땅을 놓고 경쟁하면서 살면서 교류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지. 싸움이 됐건 평화가 됐건 교류가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정답은 B번. 자, 그 다음에 2번. A majority of the early English migrants to the Chesapeake Bay area. 자, Chesapeake Bay area라는 것이 어딘지를 좀 알아보자 하는 뜻으로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요, 오늘날의 버지니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릴랜드 요 두 주가 붙어 있어요. 요 두 주의 앞바다 거기가 체사픽 베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은 뭐 메릴랜드는 나중에 생겼긴 한데 그냥 버지니아의 상황만 생각해봐도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과연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자,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앞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해서 본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오겠어. 그죠?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뭔가 엄청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족 단위로 이민을 오는 거는 샤사픽 베이 쪽은 아니었었고요. 주로 이제 뉴잉글랜드 쪽. 왜냐? 그쪽은 플리머스 컬러니도 그렇고 매사추세츠 베이도 그렇고 전부 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를 피해서 온 거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그 다음에 자, 내가 볼 때는 이거 여러분들 B번하고 C번하고 헷갈리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근데 D는 왜 아닌가 볼까? Merchants and Craftsmen은 뭔가 일단 craftsman은 자기 기술이 있다는 얘기잖아. 자기 기술이 있으면 본국에서도 그래서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근데 굳이 왜 이민을 오지? 그리고 merchants는 일단 이거는 뭔가 생산이 많이 되어야 그거를 바탕으로 유통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식민지가 초반에 뭐 그렇게 생산이 많이 됐겠어. 각자 다 self-sufficient economy였을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A랑 D를 지우고 나면 두 개가 남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이제 누가 답일까? 처음에 그 조인트스탁 컴퍼니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민을 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큰 돈을 벌어보자라고 할 때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여유자금, 투자자금이 있는 그런 웨althy 젠틀먼들이 꽤 있었어요. 제임스타운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한 100명 좀 넘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뭐 이런 케이스였다고 성인 남성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그해 겨울 나고 나서 한 절반도 안 남았대. 중간에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다음에 이제 막 각종 질병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막 그 사망해서 이제 안 되려나 보다. 그냥 포기해야 되려나 보다. 뭐 이제 그러고 있었을 즈음에 이제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토바코 플랜테이션을 하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났다. 식민지가 이제 드디어 성공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반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그럼 그 이후에 노동력이 계속해서 필요해서 이민을 받을 때는 본국에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모험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자식 딸린 사람들은 못 가요, 대체로. 같이 가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거야, 주로. 본국에서 먹고 살 길이 이미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대다수는 indentured servants로 계약을 하고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네 스미스 씨네 미국에 있는 농장에서 10년간 일꾼으로 일해주기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ndentured라고 하면 이제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인데 뭐 그 계약서가 뭐 요즘 같은 뭐 근로계약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노예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현실적으로 맞을 거예요. 비슷할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자, 제임스타운이 말씀드린 것처럼 the first successful English settlement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저기 건설했느냐.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답은 뻔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보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쭉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할게. B번에 보면 월터 랠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굉장히 그 총애받는 신하였었는데 그래서 또 여왕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아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왕이 이제 해외 식민지 개척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 보이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지원을 해서 나갔어. 그래가지고 1590년대에 노스캐롤라이나 앞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섬 거기에 이제 일부 정착민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실패했지. 몇 명을 놔두고 물자가 부족해서 그거를 가지러 영국에 들어간 사이에 영국 내에서 또 막 정치적으로 혼란한 일이 생겨가지고 발이 묶여서 한 3년 만에 다시 찾아가 봤더니 그 노스캐롤라이나 앞바다 섬에 내려놓고 갔었던 그 정착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한 식민지 거기를 우리가 로아노크라고 하는데요. 이 로아노크 콜로니를 건설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서 월터 랠리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1500년대 말에 이제 영국이 드디어 해외 식민지 개척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D번. 제임스타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조인트 스탁 컴퍼니, 뭐 런던 컴퍼니, 버지니아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식 회사에서 이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도를 한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공한 식민지 플리머스 콜로니 거기도 똑같아. 방식은 똑같은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써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Puritan Separatist라고 해요. 퓨리탄이 무엇인지, 세퍼러티스트가 무엇인지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ristocratic proprietors. proprietor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feudal lord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들이 왕에게 뭐 특별히 뭐 너에게 어느 지역을 하사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경우가 있지. 뭐 펜실베이니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게 무슨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이제 유닛 3 들어갑니다. 유닛 3는요, 1754년, 이때는 French and Indian War가 시작된 해. 그리고 이제 1800년,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나라가 세워졌지. 그래서 요 중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영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면서 결국 이것이 독립혁명,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결과 노스 아메리칸 컬러니가 승리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그 새로운 나라가 그 어느 다른 지역과도 다른 어떤 그 근대적인 의미의 어떤 공화국이 되면서 참 역사에 이제 깃발을 날리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지금 이 안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요, 제가 학생들한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뭐 이해하기가 힘들거나 뭐 깊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 그러나, 너무나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내세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겠어. 그러니까 이제 외울 게 많지. 예, 그래서 그 많은 외울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어 가게끔 이제 그렇게 한번 의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1650에서 100년간. 요거는 옛날 얘기인데 이제 살짝 이제 배경 지식을 테스트를 하는 거지. 자, all of the following contribute to British North American colonists' sense of identity as British subject,
except입니다. except. 자,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식민지일 뿐이지 어쨌든 우리는 영국의 국민이다. 영국 왕의 신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양한 세계 여러 지역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거 아니겠어? 그죠?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 자, A번. Increased circulation of London newspaper articles reprinted in the colonies. 런던에서 그 발행되는 신문을 식민지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어. 그러면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같은 관심사를.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 national identity에 기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번. Expansion of the colonies into Western Frontier region. Western Frontier는 이제 프론티어가 이제 주로 에파레치아 산맥 이제 서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개척하고 뭐 이런 경험은 영국 사람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national identity라기보다는 뭔가 local identity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왠지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자, C번 보세요. Availability of British manufactured goods in the colonies. 신문이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런던의 신문을 아메리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런던에서 파는 물건을 아메리카에서도 소비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내셔널 아이덴티티에 기여하겠죠? 그 다음에 D번. Warfare against the French and their American Indian allies. 요 전쟁을 우리가 French and Indian War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은 물론 비극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적과 맞서 싸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단결의식 같은 걸 가질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공동의 적과 맞서서 영국에서 보낸 병사들과 군인들과 그 다음에 식민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우린 다 같은 영국인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아까 잠시 B번인 것 같았는데 B번이 정답인 거야. 자, 그래서 프렌치 앤 인디언 워 전에는 식민지 사람들이 우리가 영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의심이 없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By the 1750s, the British colonies on the North American mainland were characterized by all of the following.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식민지의 상황이 아닌 거를 찾으라는 거네요. exception이니까. 자, A번. Many religious denominations. 자, 우리 일단 뉴잉글랜드 쪽에 퓨리턴들이 들어와서 정착했죠. 그 다음에 메릴랜드 같은 지역에는 캐톨릭들이 들어왔죠. 펜실베니아는 퀘이커. 그 다음에 이후에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의 그 효과로 또 굉장히 다양한 프로테스탄트 처치들이 생겼지. 그러니까 many religious denominations 있죠. 그러니까 이건 exception은 아니네. 그 다음에 B번. A society without a hereditary aristocracy. hereditary aristocracy는 그러니까 뭐 왕과 귀족들이 있고 뭐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 특권을 세습을 하는 거지. 근데 노스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물론 영국에서 뭐 이렇게 뭐 귀족들이 넘어온 경우는 잘 없고 그리고 그 귀족의 특권이라는 건 다 영국의 본국에 있는 땅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메리카에서는 상당히 그 본국에 있는 것보다는 못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아메리카가 그런 100% 헤리터리 아리스토크라시가 없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좀 넘어가 봅시다. 물음표를 찍고 그 다음에 C번 Acceptance of slavery as a labor system. 자, 슬레이버리는 1750년대이면 아메리카에 물론 더 숫자가 많긴 하겠지만 슬레이브 파퓰레이션이 영국도 슬레이버리 폐지하는 게 1830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있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이게 노스 아메리카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익셉션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죠. 지워. 그 다음에 D번 Disdain for British constitutional monarchy. 1번 문제 우리 괜히 푼 게 아니에요. 1번 문제에서 식민지 사람들도 우리는 영국 왕의 백성 이런 생각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British constitutional monarchy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D번이네. D번이고 아까 물음표를 긋긴 했는데 hereditary aristocracy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을 자꾸 꼬아놔가지고 선생님이 좀 헷갈리는데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상 아메리카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 B와 같이 설명을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익셉션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윌리엄 펜이나 뭐 조지 캘버트 같은 그런 영국의 귀족들이 자기 팔로워스를 데리고 그 프로프라이터가 돼가지고 그 식민지에서 새로운 컬러니를 건설을 하고 막 이러기는 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자손들이 영국에서처럼 이런 헤리디터리 프리빌리지를 강력하게 누리거나 이러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타고난 신분보다는 뭔가 어떤 그 인디비주얼 탤런트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낙에도 있었죠. 그리고 독립 후에는 그게 더욱 강해지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best describes the response of Native Americans to the continued settlement of Europeans in North America during the 18th century? 자,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유럽인들이 이제 뭐 1500년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들어와서 이제 노스 아메리카 지역에도 이제 지금 18th century라고 했나 위에? 그렇지. 1700년대까지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이제 쫄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Native Americans in the southern part of New France negotiated treaties with the French that allowed the expansion of their timber work. 되게 상세하게 적어놔가지고 내용도 길고 그래서 왠지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뚜렷하게 아는 건 없네? 일단 넘어갑시다.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B번. Some Native Americans created a horse-based nomadic culture in the Northeast. 야, 이거는요. 아유, 애매하게 꼬아놨다. Northeast는 아닌 것 같아요. 이 horse-based nomadic culture가 이제 그 백인들이 그 말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퍼져가지고 생긴 건 사실인데 주로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사우스웨스트 쪽 그쪽이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번. Native Americans in the Great Plains assimilated with the British settlers. 여기서는 Great Plain도 알아야 되고 assimilation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 Great Plain 지역은 미국의 그 중서부의 그 광활한 그 초원 평야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말해요. 거기에 사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assimilated 되었다? 백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완전 적응해버렸다? 아니에요. 말 타는 거 정도는 받아들였을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어떤 way of life를 전부 바꾸지는 않았지. 그거는 뭐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20세기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를 굉장히 어떤 그 자기들의 자기들의 어떤 그 way of life에 대한 집착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막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지금도. 지금도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은 좀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혜택도 많이 주는데 그걸 잘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D번.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유닛 5를 갑니다. 자, 유닛 5는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유닛 4가 1848년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4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왜 거슬러 올라갔는가? 아마 선생님의 All About 강의를 들은 사람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요 시기에 이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뽑힌 사람이 아주 강력한 익스펜셔니스트였어. 그래서 제임스 옥스포크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멕시코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멕시코로부터 엄청난 영토를 획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지역의 슬레이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서 국내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이 점점 고조가 돼서 결국 빵 터진 게 시빌워. 그 시빌워가 1861년에 시작해서 65년에 끝나. 그리고 이제 누가 이겨요? 북쪽이 이기잖아. 북쪽이 이겨서 남부를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연방에 받아줄 것인가? reconstruction. 그거를 하는 과정이 77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닛 5는 사실상 이거는 그 시빌 워의 앞부분과 시빌 워의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앞 상황과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시빌 워가 뭐니 해도 이 슬레이버리로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뭐 미국 역사 시작하면서부터 1600년대 초반부터 슬레이버리는 존재했었지만 그냥 슥슥슥슥 지나왔었는데 이제 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초반까지 이 슬레이버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 속에서 슬레이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그들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관점은 어땠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in the 17th century야. 17th century면은 이거 1600년대잖아. 그럼 요때 which of the following was true of slavery in British North America? 입니다. 문제가 이 문제 지금 그러니까 1600년대 슬레이버리의 상황을 묻는 문제인데 뭐 읽어봅시다. A번 It was prohibited only in Massachusetts and Connecticut. 자, 매사추세츠나 커네티컷 같은 그 뉴잉글랜드 주들이 슬레이버리를 빨리 다른 지역보다 빨리 폐지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봤자 1800년대 초반쯤이에요. 그래서 아직 너무나 많이 나간 이야기다. 그래서 A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B번 Slaves officially accounted for more than 30% of the colonial population. 사실 30%인지 아닌지 뭐 우리가 그렇게 명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잖아. 그건 뭐 시기마다 다 달라지는 걸 텐데 뭔가 진짜 무슨 뭐 중요한 사건에 어떤 그 관련된 지식이어서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고 그 다음에 C번 The number of slaves increased rapidly in the last quarter of the century. 자, last quarter면은 1675부터 한 1700까지네요. 요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억에 여러분들 그 제임스타운에서 House of Burgesses라고 처음에 열렸던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그게 1619년이거든요. 1619년에 House of Burgesses가 열리는 게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어떤 떠들썩한 축제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때 막 장터도 열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Dutch slave traders들이 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일꾼으로 팔았대요. 그게 미국의 노예제도의 출발이었대요.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람들이 slaves라는 개념이 잘 없었던 거야. 그냥 이제 그때는 뭐 백인도 마찬가지로 남의 집 일꾼으로 들어가면 거의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indentured servitude. 그래서 그냥 일꾼 하나 들였다. 근데 요 일꾼은 얼굴이 까맣고 피부가 까맣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 뭐 그래서 헐값에 샀다. 뭐 이 정도의 그 개념이 있었던 거지. 뭐 어떤 그 우리가 막 1700년대, 800년대를 거쳐서 형성되는 그런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그 racial hierarchy 뭐 이런 거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슬레이브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뭐 뒤로 가면 갈수록 indentured servants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특히 1676년에 여기다 쓸게요. 1676년에 여러분 베이컨스 리벨리온 기억나요? 그냥 이걸 쓸걸. 베이컨스 리벨리온 때 이거 이 리벨리온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어? 이 사람들이 다 indentured servants 출신의 가난한 농민들이었잖아. 그래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indentured servants들 이거 위험해. 차라리 말 못하고 말 못 알아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slaves들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실제로 지금 last quarter가 아마 이걸 기준으로 나온 것 같아. last quarter쯤 되면 이제서부터는 이제 노예 수입이 확대가 되고 노예들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D번 보시면 Most slaves lived on plantations with 50 or more slaves. 50 or more slaves면은 아이고 이거는 요즘으로 쳐도요, 여러분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이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대농장이 막 들어서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Industrial Revolution 이후에 커튼 플랜테이션이 발전을 하면서 1800년대 초반에나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대형 농장이 물론 없진 않았겠지만 그게 다수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B번, C번, D번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는 뭐니 해도 C번이겠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700년대 중반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most profoundly transformed the lives of slaves in the South? 그때나 뭐 1600이나 700이나 800이나 사실 slave population이 많은 거는 북부보다는 남부죠. 그
slavery라는 것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레이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농산일이라는 거는 올해 농사 짓는 거나 내년 농사 짓는 거나 비슷해. 이거 굉장히 그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라는 것은 물론 뭐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요즘같이 기업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다가 해고를 했다가 이러는 거에 비하면 노예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힘든 뭐랄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산 노예는 큰 문제가 없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 일손을 구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부려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내년, 후년, 10년, 20년 뒤의 일이 거의 비슷하고 예측이 가능할 때 이 시스템이 유리한 거지. 그 인건비는 덜 드니까 인건비는 덜 들고 뭔가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슬레이버리가 되게 유리할 수 있지.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그렇지, 마스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이 강한 지역이 슬레이버리가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남부였던 거고. 근데 1700년대 중반쯤에 이 The Lives of Slaves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 A번 The reluctance of white slaveholders to move west and settle in the Ohio River Valley. 오하이오 리버밸리 어딘지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오하이오 강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미시시피 강을 만나는데 자 그쪽은 우리가 이제 뭐 노스 웨스트라고 불렀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자 그 지역으로 화이트 슬레이브 홀더스들이 뭐 들어가려고 했는지 꺼렸는지 뭐 알 수 없지만 뭐 남부의 마스터들이 굳이 뭐 이쪽으로 이주를 할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걔중에 또 뭐 한둘은 이주를 했을 수도 있지. 뭐 이주하는 걸 싫어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The Lives of Slaves와 뭐 그렇게 큰 관계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없애도 될 것 같아. B번 The growing popularity of anti-slavery sentiment among white Americans. 자, white Americans들 사이에서 anti-slavery sentiment가 시작이 되는 것은 뭐 그걸 뭐 우리가 명확한 연도를 짚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1800년대 초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물론 뭐 인간적으로 뭐 크리스찬으로서 이 슬레이버리 같은 건 좋지 않다라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있었을지언정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이거를 뭐 politically agitate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late 18th century 1700년대 후반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뭐였겠어? 독립이냐 식민지냐 이거잖아. 독립혁명 전쟁 이거였기 때문에 슬레이버리 문제 같은 건 좀 뒤로 밀렸었지.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C번 The growth of a native-born African American population. 요거는 조금 가능하죠. 애초에 슬레이브들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 상인들이 이제 끌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에 들어와서 팔리는 거지만 그들이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살면서 그러면서 혹은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유닛 6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유닛 6의 뭘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저 노스이스트 쪽에 이 북부의 도시들, 그 산업화의 주역이었었던 지역일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유닛 5에서 조금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남부 상황마저 정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In the late 19th century, state governments in the South were largely successful in restricting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부가 지금 late 19th century면 solid democrats들이 redeemed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리디머 데모크라츠들이 이제 득세한 그런 시기잖아요. 이제 그 시기에 무엇을 restrict 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을까? A번. African Americans voting rights guaranteed by the 15th Amendment. 어머나, 이제 1번에 바로 그냥 첫 번째 답이 나와버렸네요. 15th Amendment를 통해서 Radical Republican들이 이제 그토록 빨리 주려고 했었던 이 African American voting rights 요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죠. Grandfather clause 그리고 literacy test, poll tax 뭐 이런 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During Reconstruction, a maj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uth
economic development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evelopment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는 뭔가 발전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더 나아진 거, 좋아진 거를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history에서 development라고 하면 어떤 변화? 그냥 변화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당시 남부에서 일어났었던 일 중에, 자, 지금 보면, 텍스타일 인더스트리 같은 건 아예 없었잖아, 남부는. 그러니까 디클라인 될 수도 없어. 7번은 아니야. 그 다음에 커튼 이코노미는 점점 이게 이제 디클라인이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해지고 이러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팔아봤자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그런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Commercial and Banking Centers는 이거는 남부가 아니라 어디야? 북부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는 다 지우고 나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쉐어크래핑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freedmen, 이제 former slaves들. 이 사람들이 시빌워 이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A번. Each was given 40 acres of land and a mule. 이거는 아름다운 뭐랄까 실현되었다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지만 실현이 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 B번. All were immediately granted political equality by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Emancipation Proclamation은 그냥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다는 얘기고 그나마도 이게 proclaimed 된 당시에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었고 13th Amendment를 통해서 확실해진 거죠. 그리고 political equality는 14th and 15th Amendment를 통해서 이제 이루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었죠. 그 다음에 C번. The majority entered sharecropping arrangement. 이것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거야. Sharecropping arrangement with former masters or other nearby planters. 그러니까 옛날처럼 노예는 아니지만 그대로 그 집 일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집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집이 갑이고 나는 그냥 계속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post-Civil War period South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설명한 걸 찾으래요. A번. Large immigrant population moved to the region. 자, 여러분들이 post-Civil War era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그러면 남부로 갈 이유가 있어? 남부는 지금 계속 농사나 짓고 점점 낙후가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길 가야 되겠어? 일자리도 없는데? 일자리가 있는 그나마 좀 활기가 있는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나나 나의 후손들이 이민자로서 그래도 잘 정착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니야. B번. Big business and railroads came to dominate the southern economy just as they did in the north. Just as they did in the north. 북부는 빅 비즈니스와 레일로드 컴퍼니들이 아주 꽉 장악을 했지. 남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남부는 빅 비즈니스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레일로드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북부나 서부에 비해서 남부 쪽은 레일로드 상황이 별로 이렇게 빨리 건설이 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화랑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B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C번. 자, 요게 이제 정답인데 쉐어크래핑 시스템은 아주 지겹지 이제. 그거 말고 테넌트 파밍도 같이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쉐어크래핑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그 결실을 랜드 오너스와 이 그 쉐어크래퍼가 같이 나누는 거야. 비율제라고 할 수 있지. 테넌트 파밍은 정액제예요. 땅을 빌리는 사람이 1년에 얼마 주기로 약속을 하면 그거 주면 끝이야. 물론 그 액수가 적진 않았겠지만 일단 그걸 주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여기서 남는 건 자기가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쉐어크래핑이 아니라 테넌트 파밍을 하게 되면 랜드오너 입장에서는 이 파머한테 이래라 저래라 갑질을 할 이유가 없어. 왜냐? 갑질을 하나 안 하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건 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액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반면에 이 테넌트 파머 입장에서는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더 소득이 나면 그거 내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액을 내고 나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어떤 그 동기가 부여가 되겠지. 열심히 일을 할 만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만한.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텍스타일 인더스트리 같은 거는 남부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after the Civil War, some business people and newspaper editors, such as
The Atlanta Constitution's Henry Grady. 선생님이 지난 수업에서 이름 쓰려고 했다가 귀찮아서 지웠던 사람 이 사람이야. Henry Grady. 이 사람들이 어땠냐 하면 promoted the idea of a New South. New South를 외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New South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A, B, C, D번 중에 이들이 주장한 New South는 남부가 농업에만 매달리면 계속해서 더 소외되고 더 낙후되어 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도 산업화를 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실려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A번. An agricultural region consisting of small farms focused on growing food crops. 이러면 더 낙후되자, 더 소외되자 이런 얘기지. B번. An industrial region whose economic mainstays would be the mining and smelting of minerals and metals. 마이닝과 스멜팅을 해야 된다. 마이닝, 스멜팅은 글쎄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에서 마이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first industry잖아. second industry는 아니란 말이야. 게다가 뭐 남부에서 뭐 특별하게 뭐 천연 자원이 많이 나는, 지하 자원이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B도 X. C번. An agricultural region of large plantations growing cotton, tobacco and rice worked by sharecroppers. 우리는 농사를 계속 지어야 돼.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수익이 되게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정답은 A mixed economy no longer primarily dependent on cashing crops. 자, 6번. Carpetbag governments가 Redeemer administration으로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때 한 것 중에 뭔가 살아남은 거는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라는 거죠. 그러니까 military reconstruction 때 해놨던 게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진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2번. Participation by both whites and African Americans in local government. 말도 안 되죠. loc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뭐 이런 데는 지금 다 redeemed democrats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럼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죠. B번. Establishment of a public school system. 요거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 public school system은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이게 뭐 카펫백 거버먼트에서 이루어진 시스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걸 굳이 뭐 없앨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 다음에 C번. Establishment of a vigorous Republican Party in the South. 말도 안 되죠. Republican Party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떠났다니까요. 물러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D번. Opening of public facilities to African Americans. 아니죠. 퍼블릭 퍼실리티도 지금 엄격하게 그 흑인용, 백인용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가고 세그리게이티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물음표를 쳤던 B번이 맞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 시스템은 뭐 누가 만들어도 언제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카펫백 거버먼트 때 추진을 했고 그게 뒤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다만 뭐 프리드먼들, 포머 슬레이브스의 어떤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어떤 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학교들 있겠죠. 그런 학교들은 주로 프리드먼스 뷰로에서 자기들 예산 가지고 세우고 운영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진 거지. 예산도 없고 주정부에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이제 유닛 6가 아니라 7 시작할 건데 6 말하고 7 초가 겹친다 그랬잖아요. 7이 1890년에서 출발하는 이유 무엇인가? 그거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excerpt가 하나 있는데 이 excerpt에 source information이 없는 걸로 봐서는 source information을 맞추거나 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e vital consideration connected with this problem of the trust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밑줄을 쳐야 되겠죠. is its effect upon our middle class. The independent, individual business person and the skilled artisan and mechanic. 자, 우리의 미들 클래스들에게 지금 이 trust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How does the trust affect them? Their personal identity is lost. 여기서 말하는 their는 아마 이 middle class people인 것 같아. They become cogs and little wheels in a great complicated machine. I favor complete and prompt annihilation of the trust, with due regard for property rights, of course.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trust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큰 공장,
아니면 어떤 대기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미국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일반적이었었죠. 그런 어떤 뭐 코퍼레이션, 어떤 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19세기 후반의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것들인데 이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마치 그냥 기계 부속품과 같은 그런 느낌만 가지게 되고 옛날처럼 적어도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고 내가 사장님이 못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내가 여기서 일 배워서 나중에 또 이런 점포를 내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기업에서 뭐 사무직으로 일을 하든 아니면 공장에서 뭐 단순 노동을 하든 간에 나는 내가 뭔가 이 일이 진행되는 어떤 그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단순한 일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인간 소외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런 빅 비즈니스, 트러스트 때문에 생긴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트러스트를 지금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프로퍼티 라이츠를 고려하지 말자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엑설프트를 보고서 이걸 쓴 사람이 누군가를 묻는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을 쓸 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니? 라는 거죠. 자, 2번. Nationalization of Industry. 이거는 Communist Government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Property Right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 다음에 B번. The rapid diffusion of mass production techniques. 이거 지금 그 mass production 테크닉이 마구 그 확산이 되면서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운데? 가만 있어봐. 문제를 좀 다시 볼까? The author would be likely to favor. 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favor 할 리가 없는 그런 내용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C번. Extensive distribution of free homestead land. 홈스테드 랜드를 서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줬던 거를 더 많이 줘야 된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는 농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로 인한, 그래서 생겨난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 셔먼 액트. 요게 1890년에 통과가 됐는데 요거를 적용을 하자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셔먼 액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번 문제에 바로 이어지는데 그냥 셔먼 액트가 아니고 The Sherman Anti-Trust Act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rust라는 것이 바로 뭔가 어떤 독점 대기업들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런 빅 비즈니스들이 이런 개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19세기 후반에 꾸준히 있어 왔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법안으로서 통과가 된 것이 1890년의 셔먼 액트예요. 자, 근데 봅시다. 이 셔먼 액트가 통과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라는 문제의 정답은 A번이에요. 법은 만들어졌으나 그 법이 실질적인 위력이 하나도 없었어. 뭔가 빅 비즈니스들을 좀 이렇게 레귤레이트를 한다든가 모노폴리를 전부 다 이제 부셔버린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법만 만들어진 상황이 보였던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고 오히려 3번 문제 보시면 Although the Sherman Antitrust Act was originally intended to inhibit the growth of business monopolies, courts initially used its provisions successfully against.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그런 대기업의 어떤 독점하는 그런 것들을 다 때려잡으라고 만든 법인데 이걸 때려잡기는커녕 누굴 때려잡았다는 얘기냐? 레이버 유니언을 때려잡는데 이 법안이 처음에는 오히려 활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트러스트가 곧 모노폴리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 뭐든지 뭉치면 다 모노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기업이 연합을 하는 것도 합병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노동조합이 이 회사와 저 회사의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 이것도 모노폴리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오히려 응징을 하는데 이거를 해체시키고 탄압을 하는데 이 셔먼 엔타이트러스트 액트가 처음에는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자, skilled male workers felt threatened by all of the following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U.S. economy between 1890 to 1920 except 그랬는데 여기서 그 1890와 1920는 요 시기를 우리가 미국 역사에서 그 프로그레시브 에라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산업화와 함께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나가는, 개혁해나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셔먼 엔타이트러스트 액트가 요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920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그 밝아와서 이제 그 이전의 어떤 그 아젠다들, 그 이전의 시대 정신들은 이제 좀 이제 물러가는 그런 상황이 192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인도를. 자, 그러면 이 당시에 skilled male workers들이 두려워했던 부분이 아닌 것을 찾아봅시다. A번. Arrival of large numbers of immigrants from Southern Europe, Eastern Europe, and Mexico. 자, 이렇게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아무래도 일자리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 내가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내가 뭐 스킬이 있어서 버티긴 하더라도 뭐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 대체 인력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B번. Introduction of scientific management to increase factory production and lower labor costs. 뭐 좋게 말하면 scientific management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그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 이제 기술이 중요해지지 않고 그냥 전체 공장의 이 컨베이어 벨트의 한쪽에 매달려가지고 단순 노동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 역시 나름대로 스킬을 가지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미래였겠지. 그 다음에 C번. Growing power of major corporations. 아이고, 이게 바로 그 메이저 코퍼레이션들이 어떤 그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잖아. 예, 그래서 지금 정답은 D번인데요. D번은 consumer goods. consumer goods가 값싸게 많이 보급이 되면 이거는 skilled male workers가 결국은 뭐 mass consumer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나쁠 게 없죠. 내가 월급이 설령 오르지 않아도 뭐 물가가 싸죠. 또는 뭐 내가 사야 되는 물건, 뭐 공산품들의 가격이 싸죠. 이런 거는 나에게 되게 좋은 현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요 30년 기간 동안, 뭐 빅비즈니스의 횡포가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걸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개혁들이 이루어진 것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또 삶의 수준이 어떤 면에서는 또 좋아지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이런 컨슈머 굿즈 이런 게 이제 싸게 널리 보급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노동 환경이 점차 법적인 어떤